안녕하세요, 임요한입니다. 리더십에 관한 어느 대표적인 원로학자가 쓰신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리더는 자신의 상징물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었던 것이 처칠의 그 시가,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의 모자, 선글라스, 파이프였어요. 실제로 제복이란 리더에게 자신의 신분이 아니라 그의 리더십을 상징하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도 그런 효과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던 분이었죠. 이 모자 문양 다 자신이 디자인했고, 이 파이프는 조금 다른데 필리핀 원주민들이 쓰던 옥수수대로 만든 파이프를 자신의 트레이드마크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칠 이후로 다시 한번 풀로 복장을 갖췄습니다. 처칠 때보다 이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힌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Gradually fading away. Oh, soldiers never die. 이 노래 가사가 이겁니다.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1951년 주인공이 52년간의 군 생활을 마무리하며 발표한 은퇴 연설의 한 구절입니다. 이 연설로 다시 주목받으면서 여러 가수들이 이 구절을 넣은 음반을 발표할 정도로 큰 화제가 됐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은 한 시대를 뒤흔든 군인으로 수많은 전쟁의 최전선에서 전략을 세우고 패배한 전세를 단숨에 뒤집는 기적 같은 작전을 성공시킨 인물, 그리고 태평양과 동아시아의 세계사적 의미까지 바꿔놓은 사람, 그가 바로 오늘의 지구영웅전의 주인공입니다. 메가더 장군은 제2차 세계대전과 6.25 전쟁에서 연합군을 이끌었던 미국의 대표적인 군사 지도자입니다. 태평양 전쟁에서는 필리핀 탈환 작전을 성공시키며 I shall return이라는 자신의 약속을 그대로 실천했고, 6.25 전쟁에서는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 전세를 다시 돌려놓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또 전후 일본을 점령하여 군사, 행정, 사회 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개혁 정책을 추진해 일본이 민주주의 국가로 재출발하는데 중요한 기반을 마련한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그래서 메가더는 이름은 20세기 전쟁사 전체를 관통하는 대표적인 지휘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메가더 장군은 어떻게 연합군의 상징으로 자리 잡게 되었는지, 또 어떤 경험과 선택들이 그를 전쟁용으로 만들어갔는지, 특히 6.25 전쟁의 위기 속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오늘날까지도 한국에서 특별히 기억되는 인물로 남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메가더의 인생과 전쟁에 깊이 관여했던 세 인물을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메가더에게 군인의 길을 자연스럽게 열어준 사람입니다. 바로 그의 아버지 아더 메가더 주니어입니다. 남북전쟁과 필리핀 전쟁에서 활약한 미국의 육군 장군으로 미국 최고의 무공훈장인 명예훈장을 받은 인물이기도 합니다. 군인 집안의 전통을 아들에게 고스란히 물려준 사람이죠. 다음은 메가더와 가장 가까운 전우입니다. 조너선 웨인라이트 장군인데요. 필리핀 방어전 당시 일본군의 압박 속에서도 끝까지 항전했고, 전쟁 내내 포로로 억류되었다가 장군으로 복귀한 인물입니다. 태평양 정거에서 메가더와 함께 작전을 수행하며 필리핀에서의 인연을 더욱 굳힌 인물이죠. 마지막 인물은 메가더가 전쟁 후 일본을 통치하며 마주하게 된 인물입니다. 바로 일본의 쇼와 천황 히로히토입니다. 1945년 패전 직후 천황이 스스로 메가더를 찾아가 회담했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연합군 점령본 본부와 정책을 협의하며 전후 일본의 정치사회 개편 과정에 관여했던 인물이죠. 이들과 함께한 메가더의 여정은 뒤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 본격적으로 메가더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메가더의 집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버지 아서 메가더 주니어는 미국 남북전쟁 당시 10대였습니다. 16살이었어요. 미셔너리 언덕 전투에서는 제24 위스콘신 자원연대의 부대 깃발을 들고 언덕 위까지 돌격해서 깃발을 꽂아 대령으로 임시 진급하며 소년 대령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했냐면 모든 장교가 다 전사했고 본인도 앞에서 권총으로 쏘면서 깃발 들고 갔는데 이런 100% 죽어야 되는데 안 죽었어요. 총알이 뭐 옷을 뚫고 들어가고 뭐 여기 맞았는데 담배값에 맞고 이러면서 살아남습니다. 이후 그는 미서전쟁, 필리핀 전쟁 등에서 활약하며 중장까지 승진했고 필리핀 군정 총독까지 지냈습니다. 아버지 아서는 지휘관으로서 지휘관이 먼저 모범을 보인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행군 때도 말을 타지 않고 병사들과 똑같이 걸어가는 습관이 있었죠. 이런 장면을 본 어린 메가더는 지휘관은 앞장서야 한다는 개념을 자연스럽게 체득했습니다. 그리고 아서가 중장에 그친 건 상관인과 대통령과의 갈등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아서는 당대에 가장 유명하고 명성이 높은 군인이었습니다. 메가더는 그런 아버지의 명성 때문에 자신이 아더 메가더의 아들로 불리는 걸 부담스러워했다고 합니다. 사관학교 다닐 때도 우리가 아는 메가더가 아니고 제가 누구의 아들이야 늘 이렇게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동시에 아버지가 중장까지밖에 진급을 못했잖아.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정치인에 대한 불신이 평생 자신에게 따라다녔고 자기가 최고 권력자가 돼서 그런 걸 안 당하겠다. 그런 자의식이 굉장히 강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훗날 루즈벨트 트루먼과 대립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메가더의 어머니 메리 핑키 하디는 남부 버지니아 출신입니다. 요즘 말로 헬리콥터 맘의 원조죠. 핑키 여사가 얼마나 대단했냐면 아들이 육군사관학교인 웨스트포인트에 진학하자 아예 학교 근처에 있는 호텔로 이사해서 아들 방이 보이는 위치에 묵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또 집안이 백만장자예요. 그러니까 돈 걱정도 없겠다. 거기서 아들이 불을 켜고 공부를 하는지 4년 내내 감시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여자 관계도 엄청나게 관여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메가더가 첫 번째 결혼에 실패하는 것도 좀 어머니의 과잉 영향이 있었다고들 해요. 심지어는 데이트할 때도 직접 따라다녔다고 하니까 그 연애 사건이 몇 번 있었는데 어머니 때문에 되질 않았죠. 핑키 여사의 치맛바람에 관련해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메가더의 승진을 위해서 상관들에게 직접 편지를 보낸 거죠. 근데 굳이 안 해도 되는데 그렇게 열심히 편지를 보내가지고 우리 아들은 누구보다 성실합니다. 이번 인사는 꼭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뭐 이런 느낌 아니었을까 싶기도 한데 헬 맘이긴 했지만 거의 인공위성 맘 수준이었습니다. 그건 확실했어요. 근데 또 핑키 여사의 상황을 보면 이해할 수 있는 상황도 있는데 이 집안이 엄청난 집안이잖아요. 그런데 막내 아들은 홍역으로 사망했고 메가더의 형은 해군이 되는데 1차 대전 때 병으로 사망합니다. 그리고 남편은 내내 전쟁통에 있었기 때문에 핑키 여사의 신경이 메가더로 쏠릴 수밖에 없긴 했을 거예요. 1880년 아칸소주 리틀록 병영에서 태어난 메가더는 당연히 한 번에 붙어서 갔죠. 웨스트포인트 진학을 하려고 했는데 여러 번 떨어져요. 추천서를 뭐 주지사, 국회의원 있는 대로 제출했는데도 입학 허가를 못 받습니다. 그리고 예비 신체 검사 때 척추 측만증이 걸려가지고 근데 이것도 좀 이상한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게 안 고쳐지잖아요, 사실. 그런데 하여간 본인은 약 먹고 고쳤다고. 하여간 그래가지고 이제 사관학교 입학을 합니다. 여기서 또 어머니 핑키 여사가 집요하게 노력을 해가지고 심지어는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개인 과외 선생님으로 끌어들여가지고 지역 경제 시험을 통과해서 1899년에 마침내 웨스트포인트에 입학합니다. 근데 이런 얘기하면 자꾸 메가더가 거저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메가더는 그 부모에 대한 또 그 콤플렉스 그게 있어가지고 본인이 어마어마하게 노력합니다. 그게 나중에 메가더를 만드는데요. 메가더 원고를 보면 지운 자국이 하나도 없대요. 그거부터 시작해서 메가더 주변에 알던 사람들은 이 사람이 아버지 백으로 성공하는 사람이라는 걸 전혀 못 느낄 만큼 별나게 노력했습니다. 메가더는 4년간의 재학 기간 중 2470점 만점에 2424.2점, 즉 100점 만점에 98.14점을 얻는 놀라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 기록은 당시 웨스트포인트 사상 역대 세 번째에 드는 성적인데 결국 웨스트포인트를 수석으로 졸업합니다. 메가더는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의 웨스트포인트 선배였는데 졸업 때 성적은 메가더가 수석인 반면에
아이젠하워는 중간 정도로 성적이 좋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대신에 이제 인간관계는 메가더는 그때나 지금이나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극도로 싫어하고, 아이젠하워는 모든 사람과 친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길은 사관학교 때 이미 정해진 것 같아요. 메가더는 웨스트포인트를 나온 후에 포병대와 육군대를 거쳐 지휘참모대를 나옵니다. 한편으로는 운동을 좋아해서 육사 시절에 교내 야구 선수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운동부를 일부러 꼭 들어갔어요. 뭔가 이 리더십을 보여야 된다고. 그리고 야구할 때도 발은 빨랐대요. 도루는 많이 하고 스틸도 많이 하고 센스가 있어갖고 타율은 일할 때였는데, 수비는 그럭저럭 했다고 하는데, 좌우간 본인이 뭔가 중추에 가서 뭘 해야 된다, 이거는 확실했고, 그 다음에 힘이 안 되면 머리로 한다. 안 그럴 것 같은데 은근히 얕고 잔머리 잘 쓰고, 그래서 이게 투수들하고 눈 저기 기싸움 해가지고 기를 쓰고 볼넷 얻어내고 뭐 도루하고 이런 거는 잘했다고요. 좌우간 본인은 이거 해야 된다 반드시 하고, 뭔가 목표를 정하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걸 해야 된다 그러면 그걸 철저하게 지키고, 이런 노력 자체는 상상을 초월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도 시절부터 그의 친구들은 메가더바와 메가더 싫어하는 사람으로 극명하게 갈렸는데, 이건 초등학교 때부터 그랬대요. 웨스트포인트에서 메가더의 최초의 바는 예비 입학 시절에 그의 텐트 동료였습니다. 육군사관학교는 전통이 신고식인데 당시 선배식이 진짜 너무 심해가지고 유리 조각 위에 뒹구는 것도 있고 죽는 경우도 있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못 견디면은 이제 탈락하는데, 메가더가 사실 귀한 집 아들 아니야. 몸이 그렇게 강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신고식에 나갔는데 이거 못하면 떨어지니까 참고 왔는데, 텐트로 돌아오자마자 이제 이게 터져가지고 의식을 잃어버리고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는 친구한테 부탁을 합니다. 입을 막고 만약에 자기 비명을 계속 지르면 때려서 기절시켜라. 밤새 부들부들 떠는데 이거를 버티는 그 의지를 보고 진짜 감동해갖고, 체력이 약한 건 죄가 아니잖아. 그래서 이분이 웨스트포인트 1번 바가 됩니다. 그래서 메가더는 어디를 가나 조직에서 사람들이 나눠요. 바와 안티로. 우수한 성적으로 사관학교를 졸업한 메가더는 1903년에 소위로 인관에서 아버지인 아서가 있었던 제3공병대대에 배속돼서 필리핀으로 첫 해외 파견이 됩니다. 이 필리핀 근무는 자신의 첫 해외 근무였고, 메가더가 인생에서 동양과 첫 인연을 맺는 순간이었습니다. 한여 중에 메가더는 베버리지의 유명한 연설문 태평양을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라는 문장을 읽고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훗날 자신의 회고록에서 아시아는 장차 미국을 위한 전진기지가 될 것을 느꼈다라고 회상했다고 해요. 이거는 당시 전 미국에서 진짜 몇 명 안 되는 성찰이었어요. 이 여행은 내가 극동으로 되돌아가기 16년 전의 일이었는데 아시아에 대한 신비적 감정은 항상 나를 매혹시켰다고 적었습니다. 이게 회고록이다 보니까 나중에 갖다 붙인 말 아니냐 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당시 거기 가서 한 활동을 보면 그렇진 않았던 것 같아요. 21세기가 태평양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상황을 보면 메가더는 거의 100년 이상 세상을 내다본 셈이죠. 이후 태평양 사단의 공병참모 보좌관으로 발령받았고 1905년 10월에는 육군부의 지시에 의해서 부친인 아서 메가더의 부관으로 임명됩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군인의 길을 밟아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더 이상 말 안 해도 알 것 같은데 솔직히 이게 정상적으로 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 기회를 잘 살렸다는 거죠. 1912년 9월 5일에 은퇴한 아버지 아서는 병환 중이었지만 남북전쟁 참전 용사들의 모임인 제24 위스콘신 보병연대 전후에서 연설을 하기로 합니다. 근데 너무 덥서 그랬는지 연단에서 갑자기 불굴의 연대여라고 말을 꺼내다가 바로 쓰러집니다. 그리고 절명하게 됩니다. 24연대에 생존한 노인들은 그의 시신을 벽에 걸린 깃발로 감쌌는데, 아서가 10대 시절에 미셔너리 리치 정상까지 들고 갔던 그 깃발이었다고 합니다. 메가더는 후에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그날 밤 제 세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제 마음의 상처는 결코 아물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장군의 아들이 아니라 스스로 전장에서 실력을 증명해야 하는 순간을 맞게 됩니다. 바로 제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게 돼요. 유럽에서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이후에도 미국은 3년 이상 전쟁에 참전하지 않고 중립을 지킵니다. 1917년 4월 6일에 독일에 선전포고를 하면서 유럽으로 파병을 시작하게 되죠. 1918년 3월 9일에 메가더는 제42사단을 이끌고 독일군 공격에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단을 만들고 파견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본인이 야전 지휘관이 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어요. 이 42사단은 메가더가 제1차 세계대전 때 전국 여러 주에서 병력을 모아 편성한 사단이어서 무지개 사단이라고 불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전까지는 미국이 지역으로 했거든요. 아버지가 위스콘신 연대였잖아요. 근데 메가더는 최정예 부대를 만들어서 자기가 그거를 끄고 일선에 뛰어야겠다. 이 생각을 벌써 했던 겁니다. 정말 자기의 힘과 백과 모든 걸 동원해서 전통을 깨고 만들고 여기는 내가 지휘해야 돼. 사단장은 자신이 아니었는데 그분은 나이가 많아서 야전에 나오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자신이 이 사단을 이끌고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사단을 지휘하면서 후방이 아니라 항상 전선 가까이에 머물렀고 직접 병사들을 만나 상황을 파악하고 독려하는 방식으로 일했습니다. 전투가 시작되면 그는 참호 뒤가 아니라 병사들 바로 옆으로 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또 이게 티내느라고 절대 철모를 안 쓰고 방독면도 안 쓰고 권총 하나만 들고 항상 그 모습으로 전진을 외치며 병사들 앞쪽까지 뛰어 들어가는 일을 반복했죠. 이 행동에는 분명히 쇼맨십도 섞여 있긴 했지만 목숨을 건 쇼맨십이었다는 걸 인정해줘야 돼요. 실제 총알이 이게 옷을 뚫고 나간 적도 여러 번 있었고 독가스를 마셔서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당시 1차 대전은 나가면 15분 내로 죽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싸우는 지휘관이 절대 많지 않습니다. 그 결과 무지개 사단은 독일군을 상대로 승승장구하는 부대로 기록되게 되었고 메가더는 앞에서 함께 뛰는 지휘관이라는 평판을 얻게 됩니다. 제가 여기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가더는 시대보다 앞선 이미지 전략가였어요. 한마디로 이미지 메이킹에 탁월했습니다. 필리핀 육군 원수 정모, 이게 자기가 직접 디자인한 거예요. 그다음에 비행사용 선글라스도 유명한 그 브랜드죠. 그리고 유명해진 수제 콘파이프, 가난한 원주민들이 옥수수 잘라갖고 하는 정말 일회용 파이프인데 이런 것들이 그의 쇼맨십을 상징하는 요소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거를 다 오만으로 이해하더라고. 그게 메가더에 대한 기본적인 오해예요. 그 사람 바보가 아니라서요. 나 이렇게 잘났어. 이런 식으로 누르지 않습니다. 굉장히 높아 보이긴 해요. 그러나 그 이미지를 정말 잘 이용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선글라스인데 사진 찍을 때도 꼭 이렇게 고개 들고 이러고 하잖아요. 그리고 메가더가 사실 젊을 때 보면 되게 좀 순하게 생겼어요. 어떻게 보면 리더가 자기의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는 인상이죠. 1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에 메가더는 이미 여러 차례 전투 공로로 은성 훈장 7개, 프랑스 최고 훈장인 레종 도니에르 훈장, 미국의 명예 훈장 바로 아래죠. 수은 십자 훈장 등 수많은 훈장을 받습니다. 1차 세계대전 미군 사단장 중에서 최다 수상 기록입니다. 1918년 6월에는 불과 39세의 나이에 육군 중장으로 승진했습니다. 8월에는 84여단장으로 여단을 지휘했고 11월에는 미 육군 최연소 42사단장으로 올랐습니다. 메가더는 언론의 집중적인 보도와 관심을 받으면서 전쟁 영웅으로 추앙받게 됩니다. 1차 세계대전 종전 후 1919년에 메가더는 육사교장에 취임해서 최연소 30대 육사교장이 됩니다. 참고로 전임자는 71세였어요. 젊은 교장이 부임한 육사에서는 획기적인 개혁이 이루어집니다. 메가더가 부임할 당시에 웨스트포인트는 큰 변화를 겪는 중이었습니다. 전쟁 기간 동안에 장교 수요가 급증하면서 4년 교육과정을 3년으로 단축해 생도를 빠르게 배치했고 그 결과 학업 수준과 훈련 체제가 흔들리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그리고 요 2차 세계대전 전부터 원래 웨스트포인트도 어떻게 보면 귀족 사관학교거든요. 근데 이제 능력이 있는 중산층 애들도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의 구성원도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런 갈등도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개혁을 시작합니다. 사소한 것부터 말씀드리면 신입생 괴롭힘 단절, 그래서 체육 강화 이런 거 많이 개혁했어요. 그리고 이제 진짜 중요했던 게 다관학교라고 해서 군사기술, 포술 이런 것만 가르쳐서 안 된다. 사회를 이끌어 나갈 종합 엘리트가 돼야 된다.
그래서 민간 교수들 채용하고 외교, 경제 이런 거 강의를 늘렸습니다. 지금 보면은 정말 앞서간 생각이었죠.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게 될 것이고 군대라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거라는 걸 이미 사관학교 교장했을 때 준비하기 시작한 겁니다. 웨스트포인트가 현대적인 장교 양성기관으로 바뀌는 것뿐 아니라 오늘날의 미국 육사와 군대를 만드는데 메가더의 기여가 어마어마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메가더는 이런 부분을 보면 굉장히 첨단인데 본인 사는 거는 완전히 빅토리아 시대의 마인드로 살아요. 그래서 육사교장 시절에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뉴욕의 허드슨 강변에서 이렇게 차 몰고 가다가 노산강도를 만납니다. 그런데 이제 노산강도가 권총을 들이댄 거죠. 그때 지갑에 한 $40 정도 있었는데 자기 목숨값이 $40가 아니잖아. 그냥 죽으면 돈도 많은 사람이 그냥 주면 되는데 그냥 못 주니까 나랑 결투를 해서 네가 이기면 가져가라. 대신 총은 내려놓고 주먹으로 싸우자. 이럽니다. 그리고는 강도가 얼마나 황당했겠어. 얘 뭐야 이러는데 상대방은 신경도 안 쓰고 중세의 결투 예절에 따라서 자기 소개를 시작합니다. 내 이름은 메가더고 사는 곳은 어디고 집안은 어디고 그렇게 하니까 갑자기 노산강도가 깜짝 놀라 엎드리며 용서를 빌었다고 해요. 알고 보니까 그 사람 1차 세계전 때 메가더 사단의 부사관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메가더는 강도를 돌려보냈고 경찰에 신고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메가더는 제1차 세계대전 직후부터 이미 미국 육군의 핵심 인물로 떠올랐던 사람입니다. 1922년에 그는 마닐라 군강구 사령관으로 임명되어서 젊은 나이에 해외 사령관직을 맡게 되죠. 1925년에는 미 육군 소장으로 진급해서 필리핀 사령관에 취임합니다. 그 뒤 1930년 불과 50세의 나이로 미국 육군 참모총장에 올라서 당시로서는 최연소 기록을 또 한 번 갱신하게 됩니다. 메가더가 참모총장에 부임한 때는 마침 대공황이 미국을 휩쓴 시기였습니다. 물론 세계적으로 보면 1차 대전에서 2차 대전 사이,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영국을 제끼고 세계의 패권 국가가 될 거라는 거를 사람들은 의식하지 못하고 정말 몇 명만이 그 길을 예상하고 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메가더는 미군의 장비 편제를 현대화하려는 시도를 이어갑니다. 왜? 앞으로 세계 패권 국가로 가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현실은 대공황이고 사람들은 미국을 그런 나라로 아직 인식을 안 해요. 이거는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인식이 보편화되거든요. 개혁 의지는 예산 부족으로 번번이 이렇게 대통령 갈등을 일으키게 되고 그래서 참모총장도 임기를 못 채웁니다. 메가더의 군인 경력은 이때 끝났습니다. 나이가 50대잖아요. 그랬더니 필리핀에서 그를 군사 고문으로 초빙하게 되죠. 1935년에 필리핀이 미국의 식민 통제를 벗어나서 자치정부를 구성하게 되는데요. 초대 대통령이었던 마누엘 캐서는 메가더에게 필리핀의 독자적 군대 창설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하게 됩니다. 메가더는 그해 10월에 필리핀 군사 고문단장으로 부임했고 필리핀의 방위 체제를 기초부터 다시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일본은 러일전쟁, 청일전쟁 다 지나고 팽창주의 움직임이 이미 감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필리핀은 독자적인 방위력 정비가 절실했습니다. 그런데 필리핀이 군대를 만들려면 미국의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아무리 독립은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메가더를 끌어들였던 거죠. 당시 일본의 정세를 잠깐 말씀드리면 일본의 팽창주의는 일본 제국이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중반까지 시행한 공격적인 영토 확장 정책이에요. 아시아 약소국들의 세력 약화를 틈타서 한반도와 중국을 시작으로 동남아시아, 태평양 등지로 영토를 확장하기 시작하고 있었죠. 자, 그럼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1936년에 캐손 대통령은 메가더에게 필리핀 역사상 유일한 계급인 필리핀 육군 원수 칭호를 부여합니다. 이는 필리핀 군 창설의 상징적 조치였죠. 그리고 메가더는 미국 육군에서 전역하며 공식적인 군 경력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필리핀 연방정부의 최고 군사고문으로 남아서 필리핀군 창설과 방위체제 구축을 계속 감독했습니다. 이 시기에 메가더는 한 가지 자신의 특징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는 그게 학교든 필리핀이든 끝까지 체계를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육사개혁도 그렇고 필리핀 방위체계도 그렇습니다. 메가더는 이렇게 자기 방식대로 군인의 길을 닦아나가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를 뒤흔든 거대한 전쟁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면서 메가던은 다시 한번 전선 한복판으로 불려 들어가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제2차 세계대전 속 메가던의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30년대 내내 메가던은 일본이 쳐들어와도 필리핀 해안선에서 막아낼 수 있다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게 진짜 그렇게 생각했는지는 솔직히 안 그랬던 것 같아요. 메가던은 일본군의 공격 전술, 용기, 집단주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메가던의 말과는 달리 당시 필리핀의 방어 태세는 처참했습니다. 필리핀 훈련병들은 식물 껍질로 만든 헬멧과 낡은 고무 운동화를 지급받았는데 첫 기동 훈련 중에 다 찢어져 나갔다고 합니다. 메가던은 워싱턴에 수십 차례의 무기와 예산을 요청했지만 미 본토 방어도 빠듯하다는 이유로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그 미국 군비 증강하자고 싸우다가 잘렸는데 필리핀은 달러가 주겠어요. 필리핀 병사 1인당 $50를 요청했는데 같은 시기 미 본토 주 방위군에게는 $220가 배정되고 있었습니다. 필리핀은 하와이, 파나마보다 항상 후순위 방위 대상이었죠. 워싱턴의 무시와 냉담 속에서 필리핀 방어는 거의 맨몸으로 시간 벌기 전쟁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1941년 진주만 기습 이후 일본군은 곧바로 필리핀의 루손섬 상공으로 향합니다. 바로 여기죠. 필리핀 방어전은 사실상 이 루손섬 항공전에서 시작되었고 이미 여기서 치명적인 패전을 당하게 됩니다. 레이더와 해양 감시병들이 일본 폭격기 편대를 여러 차례 포착했지만 경보 전달 체제가 엉망이었어요. 텔레타이프는 점심시간이라 담당자가 자리를 비웠고 무전은 잡음 때문에 해독이 어려웠고 마지막으로 경보를 받은 중위는 가능한 한 빨리 알리겠다 해놓고 실제로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일본의 미쓰비시 유명한 제로 전투기와 폭격기 편대가 루선섬 핵심 비행장들을 강타했습니다. 당시 착륙 중이거나 활주로 옆에 세워져 있던 P-40 전투기와 B-17 장거리 폭격기들이 줄줄이 불타올랐어요. 이것을 미리 조치하지 않았던 것이 메가던의 책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그렇기도 하지만 그게 미리 떴다고 해도 공중에서 죽거나 땅에서 죽거나 차이밖에 안 됐을 겁니다. 어쨌든 이 결과로 필리핀 공군의 눈과 팔이 사실상 첫날에 마비됩니다. 미국은 몇 시간 만에 필리핀에서 사용할 항공기 대부분을 잃었고 일본은 전투기 7대만 잃는 값싼 대가로 태평양 전쟁의 공중 주도권을 가져가게 됩니다. 이로써 필리핀 방어전 전체가 하늘을 뺏긴 상태에서 전투가 시작됩니다. 공군력을 잃은 필리핀은 이후 모든 전선에서 불리한 싸움을 해야 했습니다. 루손섬 상공을 내준 뒤 일본군은 곧바로 지상 침공을 시작했습니다. 일본군 제14군은 북쪽 링가에만, 남쪽 남원만을 통해서 상륙해서 마닐라를 향해 진격하기 시작합니다. 하늘을 잃은 필리핀 미군은 제대로 저항선을 형성하지 못했고 일본군은 도로와 평야를 타고 마닐라로 빠르게 남아있습니다. 지금 보면 위치를 제대로 잡았죠. 바보가 아닌다면 이렇게 내려오면 되겠어요? 가장 좋은 곳에서 잘라서 종단하면서 마닐라로 침투하게 됩니다. 루손섬 전역에서 전투가 벌어졌지만 전투기가 없는 상황이라 일본군의 기동을 막기가 어려웠습니다. 결국 미군과 필리핀군은 수도 마닐라를 방어하기보다는 병력 보존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죠. 마닐라는 공식적으로 방어하지 않는 도시로 선포됩니다. 2차 대전 때는 도시를 파괴하지 말라는 의미로 가끔 이런 선언 하더라고요. 파리나 로마 같은 도시가 그랬죠. 그리고 연합군이 후퇴한 것은 바로 이 바탄반도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콜레이돌 요새입니다. 이게 원래 뭐냐면 마닐라가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마닐라로 들어오는 기존 경로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닐라 들어온 입구를 방어하기 위해서 여기를 요새화시켰던 건데 일본군이 우회 작전의 대가답게 그쪽으로 안 오고 양쪽으로 쪼여 들어왔던 거죠. 그러니까 거꾸로 미군이 마닐라를 포기하고 여기로 후퇴하게 됩니다. 바탄만은 좁고 지형이 험해서 수적 열세를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는 유일한 지역이었지만 보급과 지원이 끊긴 상태에서 오래 버티기는 매우 어려웠죠. 일본군은 연합군을 바탄에 몰아넣은 뒤에 코레이저 섬에 있는 지휘부를 포격으로 압박했고
이때부터 필리핀 방어전은 사실상 루선섬에서 바티앙으로 그리고 마지막 콜레히도로 최후 항전을 벌이는 단계로 이어지게 됩니다. 루선섬의 지상전은 짧았지만 전쟁의 흐름을 완전히 바꾼 전투였어요. 미군과 필리핀군이 바탐반도와 콜레히도에 고립되면서 메가더도 일본군에게 포위되고 그의 운명이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지소에 남아있던 메가더는 워싱턴을 향해서 너무 늦게 깨닫고 너무 늦게 대비하는 것이 전쟁 실패의 요약이다 라는 격한 편지를 보냈지만 워싱턴의 답은 냉정했습니다. 필리핀 구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대신 최대한 오래 버텨라. 루즈벨트와 마샬은 메가더에게 최후까지 저항하라고 지시했고 메가더도 바탕에서 전멸할 때까지 싸우고 그 다음엔 콜레이도에서 같은 방식으로 항전할 것이라고 답실했습니다. 이때 그는 사실상 여기서 죽을 것이라고 마음을 굳혔던 것 같습니다. 포로가 된다는 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평소에 가지고 다니지 않던 곤충도 가지고 다녔다고 그래요. 하지만 워싱턴은 다른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본과 싸워본 경험이 있는 미국의 상징적인 장군을 이곳에서 이룰 수는 없었죠. 그리고 태평양 전쟁에 반격을 설계할 사람은 메가더뿐이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좌우간 루즈벨트와 마샬의 머릿속에는 이미 필리핀은 최대한 버티면서 시간을 벌고 메가더를 호주로 보내서 호주를 태평양 반격의 시발점으로 사용한다라는 더 큰 전쟁 구도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가 포로가 되는 순간 미국은 태평양 전쟁의 상징적인 리더를 잃고 일본은 엄청난 선전 효과를 얻게 되기 때문이었죠. 그 결정은 병사들에게 비밀로 붙여졌고 바탕과 콜레이도에 있는 병사들 사이에서는 방공호 속의 덕이라는 별명까지 나오며 전선에 남겨진 기분을 토로했습니다. 필리핀 전선이 붕괴하고 바타니의 병사들이 포로가 되어 끌려가자 메가더는 처음에는 전선을 버리고 도망치는 것 아니냐라는 죄책감으로 망설였다고는 하는데 본인도 가야 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메가더가 떠난 뒤에 지휘권을 이어받았던 조너선 웨인라이트 장군이 일본군에게 포로로 잡히게 되죠. 웨인라이트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 가혹한 포로 수용소 생활을 겪었고 실제로 일본군의 선전 도구로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장군이 포로가 된다는 건 참 골치 아픈 문제긴 해요. 이렇게 필리핀을 뒤로 한 채 밤바다를 건너 목숨을 걸고 탈출해 호주 멜버른에 도착하죠. 메가더는 기자들 앞에서 유명한 말을 합니다. 나는 이곳을 빠져나왔다. 그리고 나는 반드시 돌아갈 것이다. To the people of the Philippines whence I came, I shall return. Tonight, I repeat those words. I shall return. 메가더는 이 워싱턴과의 교신에도 이 약속을 계속 밀어붙입니다. 필리핀을 우회하면 필리핀 민간인은 일본군의 약탈과 보복 속에 방치될 것이다. 그 피해는 미국의 명예에 치유 불가능한 오점을 남길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한편 필리핀 산악지대에는 이미 18만 명의 게릴라가 메가더가 돌아온다는 이 한 문장만을 붙잡고 항일전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가더에게 필리핀은 단순한 작전 지역이 아니었죠. 지켜야 하는 약속이었고 회수해야만 하는 명예였고 돌아가야만 하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메가더 개인이 아니라 미국에도 정말 중요해요. 이게 제국주의 국가가 뭐 식민지를 지배하다가 나는 이제 힘드니까 간다. 이렇게 되면 다시는 통치 못합니다. 미국의 이익이라는 부분에서도 중요한 것이었어요. 호주로 옮겨간 뒤 메가더는 서남 태평양 방면 연합군 총사령관으로서 본격적인 반격 구도를 짜기 시작합니다. 이때 그가 밀어붙인 작전이 이른바 섬 건너뛰기 또는 뭐 개구리 점프 이런 전략이죠. 일본군은 당시 태평양을 침략할 때부터 선제 공격 기습해서 점령한 다음에 요새화한다. 이 수많은 섬을 요새하고 일본군의 특징 죽을 때까지 싸운다. 그러면 최소한 공격군을 5배, 10배는 더 죽일 수 있다. 그렇다면은 결국 미군도 태평양 점령을 포기할 것이다. 이게 필리핀 침공하기 전부터 세워놓은 작전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메가더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게 태평양의 축소판이라 치고 섬에 고립된 군대는 보급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석유와 뭐 총알, 대포 이런 걸 만들어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요 전진 보급로상의 주요 기지를 건너뛴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기에 있는 군대는 고사하게 된다. 겉으로 보기에는 공격을 덜 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섬유의 일본군을 굶기고 고립시켜서 전쟁에서 탈락시켜버리는 작전이었죠. 이 과정에서 메가더는 공군사령관 조지 캐니 같은 유능한 부하에게 상당한 재량을 맡겼고 큰 방향과 목표만 제시한 뒤에 공군, 육군, 해군을 결합한 작전을 연속적으로 실행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전선은 뉴기니, 비스마르크, 필리핀 방향으로 서서히 북상하면서 일본군을 빠르게 조여 들어갔고 이 전략적 진격의 클라이막스가 바로 필리핀 귀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필리핀은 지금도 큰 나라고 이 전체 태평양에서 볼 때는 굉장히 큰 거점이었죠. 이때 쓴 메가더의 전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2차 세계대전 중에는 뭐 유럽 전선, 태평양 전선을 막론하고 새로운 전술 개념이 등장하게 됩니다. 강력한 적의 거점은 우회하고 우리의 보급선을 철저하게 유지하고 보호하면서 적의 보급선을 차단한다는 것이죠. 유럽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전격전이었고 태평양 전쟁에서가 이제 건너뛰기 작전이었습니다. 여기에는 공통의 배경이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하고 비교해도 엄청나게 빠르고 거대해진 전쟁이 2차 세계대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다양한 변수와 엄청난 돌발 변수를 발생시키는 거죠. 이제는 현장 지휘관이 얼마나 충분한 재량권과 임기응변의 능력이 있느냐가 승부의 관건이 됩니다. 자, 만약에요, 여기 기지에 유류 탱크가 있어요. 고정진지잖아요. 그런데 여기 공습할 때는 온갖 작전 계획을 짜고 하는데 갑자기 이 앞에 어마어마한 유조선이 나타났어. 공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엄청난 돌발 변수들이 발생하는 게 현대전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현장 지휘관의 판단력이 중요해졌고 이 판단력을 키우는 것이 임무형 전술인데 이 임무형 전술이 유럽에서 독일 기갑부대만 사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메가더는 임기응변, 즉 임무형 전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일정한 예정표를 짜서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은 전투에 있어서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예기치 못한 상황이 나타나는 경우 너무 엄격한 시간표나 내용을 강요하는 것보다 위험한 일은 없다. 필리핀 진공은 지금까지도 전략적으로 논쟁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처음에 워싱턴과 해군은 필리핀을 우회하고 대만에서 오키나와로 직행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대만 오키나와 루트가 과연 합리적이냐? 일단 거리상으로 똑같고 그렇기 때문에 대만에서 가나 이쪽에서 가나 위험한 건 마찬가지고 필리핀이라는 자생이 가능한 거대한 땅에 수십만 명의 일본군이 있는데 이들이 이거를 거점으로 또 반격하거나 공격하기 시작하면 전선에 대혼란이 나버리게 됩니다. 1944년 루즈벨트, 메가더, 니미츠가 머리를 맞댄 회담에서 다음 주요 목표는 필리핀이라고 동의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레이테만 상륙작전이 설계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태평양 전선의 지휘권이 둘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이쪽은 니미츠, 이쪽은 메가더예요. 그래서 이 레이테만은 니미츠와 메가더가 협력해서 싸워야 되는 전역이었습니다. 레이테만은 이 공동작전의 입구이자 멜버른 탈출 때 외쳤던 I shall return을 현실로 만드는 첫 무대였죠. 호주에서 구상한 섬 건너뛰기 전략이 결국 필리핀 귀환이라는 형태로 완성되는 지점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군도 미군이 레이테만으로 온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자, 와르르 와요. 당시 이 지역에서 해전은 정말 복잡했습니다. 지금처럼 레이더가 발달하지도 않았고 인공위성도 없던 상태라 미군과 일본 함대의 결전이 정말 복잡하게 벌어지는데 당시 일본군 함대는 두 방향에서 옵니다. 하나는 이쪽에서 이렇게 오고 하나는 이쪽에서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남북에서 조이면서 이곳 어딘가를 돌아다닐 미군 수송 함대나 운이 좋으면 병사를 가득 태운 그런 수송 함대를 격침시키면 상륙도 하기 전에 끝나는 거죠. 미군은 미군대로 어마어마한 공중 정찰을 통해서 일본군을 맞아서 요격하게 됩니다.
일본군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마지막 함대와 항공 병력을 최대한 쏟아 부었던 때였고, 미군은 미군대로 이제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지고 일본군을 경멸하려던 어마어마한 해전이죠. 그리고 이때 해전은 함대끼리 붙는 게 아니라 항공전이 같이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때 3번의 대해전이 벌어지는데, 이 해전을 통해서 미군이 일본군의 해상 전력과 항공 전력을 거의 붕괴시키게 됩니다. 이 이후로 일본군은 이제 계속 열세에 몰리게 돼요. 그러면 일본군이 왜 패퇴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본군이 이상하게 정찰기를 소홀했고요. 미군은 카탈리나라는 유명한 정찰기도 있지만 가장 긴 항속거리를 가진 정찰기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실제 전쟁에서 엄청나게 결과를 바꾸게 되죠. 그래서 이 필리핀에서 벌어진 바다와 하늘의 싸움은 엄청난 물량이 마주친 대전쟁이었고, 이렇게 접근 루트도 복잡하고 섬도 많고 기동로도 다양하고 일본과 미군의 최고 전력이 몰리다 보니까 레이타만 해전은 시부얀 해전, 수리가오 해협 전투, 사마르 해전, 엔가뇨고 해전,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해전이 조합돼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해전의 직접적인 해상 지휘권은 태평양 함대 쪽, 즉 니미츠, 홀시, 킹케이드 라인이 쥐고 있었어요. 시부얀 해전에서 미 항공모함 기동부대가 일본군 초대형 전함이죠, 야마토에 자매함이었던 무사시를 집중 공격해서 격침시킵니다. 수리가오 해협에서는 진주만에서 살아 돌아온 미군 전함들이 레이더 사격과 T자형 진영으로 일본 남방 함대를 괴멸시킵니다. 사마르 해전에서는 일본 중부 함대가 상륙선을 찾아 레이테만으로 돌입하다가 호위 항모 구축함들의 필사적인 저항에 가로막혀 후퇴하게 됩니다. 이거 유명한 얘기인데 미군도 일본군처럼 돌격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전투로 기억에 남습니다. 마지막으로 엔간요곳에서는 일본 북방함대 항공모함들이 미끼 역할을 하다가 사실상 전력 대부분을 잃고 바다에 가라앉게 됩니다. 레이테만 해전이 끝나고 남은 건 항모, 전함, 순양함 수십 척을 잃은 일본 해군의 폐허였고, 이 이후 일본 수상함대는 다시는 태평양 전쟁의 주역으로 등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레이테만 해전은 바다에서 일본 해군의 사실상 마지막 패전이었어요. 일본 해군은 붕괴되고 전쟁의 전환점이 됩니다. 동시에 지상에서는 메가더가 이끄는 육군과 해병대가 필리핀 마닐라 탈환 작전을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레이테만 상륙 이후 메가더의 최종 목표는 역시 마닐라로 들어가는 것이었죠. 그러나 수도 전투는 예상보다 훨씬 더 잔혹한 양상이 됩니다. 일본 육군 총사령관 야마시타 도모유키는 애초에 마닐라를 포기하고 루손 북부 산악지대로 후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참 이게 동양 군대의 단점이 그놈의 명분, 나의 체면, 이거를 양보할 수 없다는 거죠. 결국 일본 해군 소장 이와부치 산지가 상부 명령을 어기고 독단적으로 마닐라 사수를 결심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상황이 꼬여요. 이와부치 휘하 만여 명의 일본 해군 해병대가 민간인 지역을 포함한 시가전으로 버티기 작전에 돌입했고, 마닐라는 초토화되었고 시민들은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죠. 마닐라는 전쟁 전 인구의 10% 이상이 희생될 정도로 도시 전체가 폐허가 되었습니다. 마닐라 전투는 1945년에 미군이 시내 전역을 장악하면서 공식적으로 끝나게 되는데요. 시가전에 투입한 일본 해군은 거의 전멸했고 이와부치 소장은 자결하게 됩니다. 필리핀을 탈환하면서 메가더는 미군 포로들을 만나러 갑니다. 그 중에서도 자기가 제일 먼저 뛰어갔던 곳이 바로 이 코레이돌과 바탕에서 자기가 데리고 있던 부하들이었죠. 메가더가 나타났다고 하자 그 뼈만 남은 병사들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차렷 자세로 정렬을 했다고 합니다. 메가더가 그 앞을 지나갈 때 병사들이 울먹이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돌아오셨군요. 마침내 해치우셨군요. 고맙습니다.
메가더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 자신은 할 말이 이것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겨우 돌아왔지만 좀 늦었네. 보통 사람이었다면 겨우 돌아왔네만 너무 늦었네. 미안하네. 이랬을 것 같은데 좀 늦었네. 당시 포로들 중에는 야, 저 사람 너무 뻔뻔한 거 아니냐? 사과가 너무 짧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메가더의 대답이 더 멋있게 들리고 오히려 위로가 되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독일이나 미국 애들은 반드시 요 정도 꺾고 앞으로 살짝 내리고 요 정도 꺾고. 그리고 내가 독일군 사진 무지하게 봤는데 어떤 애들은 심하게 꺾고 이렇게 꺾고. 모자에 따라서 적정 각도가 있어요. 저기 우리 학교 다닐 때 이런 거 썼잖아요. 고등학교 때. 그때 애들이 이걸 막 눌러갖고 페퍼로 많이 그냥 팍 눌러갖고 다녀요. 근데 내가 그때 이거를 이렇게 원래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쓰고 약간 꺾었거든. 전교에서 나 한 명이 그랬대. 그래갖고 나 그것 때문에 오해 많이 받았어. 이상한 놈.